직장에서, 사업에서,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의 분노와 무력감, 저도 똑같이 느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주영 회장이 사용했던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바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성공 철학과 인생 조언을 더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시당했을 때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어를 비웃거나 능력을 의심하면 며칠 동안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무시를 오히려 성공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무시받는 순간을 절망의 시간이 아닌 도약의 기회로 바라본 거예요.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소 한 마리도 제대로 없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이 17살 때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말렸어요. 한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뜨기가 서울 가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얌전히 농사나 지어라. 그때 정주영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반응이었어요. 정주영은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해주겠다. 이게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무시받는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기분이 상해서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정주영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무시당할 때마다 내 안의 불이 더 크게 타올랐다. 그 불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실제로 그는 그 가난한 농부 아들에서 시작해서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받는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시받는 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순간으로 바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된 순간에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그냥 화난 사람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즉시 반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목소리도 떨리고 결국 더 큰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냉정할 때, 확신이 있을 때만 말했습니다. 이게 그의 말에 힘이 실린 이유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과 차분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현대건설을 막 시작했을 때 일화를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당시 기존 건설업체 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주영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한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설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와서 설치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템포 쉬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자리를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으로 말했다면 그냥 화난 사람 정도로 치부됐을 텐데 냉정하게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들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타이밍의 기술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끼어들면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셋째, 잠깐의 침묵을 두세요. 이 침묵이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시받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목소리 톤입니다. 너무 높으면 흥분한 것처럼 들리고 너무 낮으면 위협적으로 들려요. 평상시보다 살짝 낮은 톤으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정주영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완벽한 타이밍에 그 한마디를 한다면 상대방은 절대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말하는 방식 자체입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목소리가 떨리거나 시선을 피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설득력이 없어요. 반대로 확신에 찬 목소리와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면 평범한 말도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투에는 특별한 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의 인터뷰 영상들을 수십 번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목소리 톤이 일정했어요. 감정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말의 속도가 적당했어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눈을 직시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 진출을 발표했을 때예요. 1970년대 초 정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주영이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한 관료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조선업이라니 정말 대단한 발상이군요. 그 말을 들은 정주영의 반응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먼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화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그 관료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목소리 톤도 완벽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약간 낮은 톤으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속도였어요. 급하게 말하지 않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생겨요. 반대로 빨리 말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손동작도 중요해요. 정주영은 말할 때 과도한 제스처를 쓰지 않았어요. 손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거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런 자세가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직접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도 빨라졌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세요. 평상시 목소리보다 10% 정도 낮은 톤으로 말해보세요. 너무 낮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적당히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봤다고 상상하면서 시선을 거울에 고정하세요. 표정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면 적대적으로 보이고 너무 부드러우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입꼬리는 살짝 올리되 미소는 짓지 마세요. 진지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표정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정주영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한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전략은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 친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강하게만 나가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데 정말 능숙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포장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그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사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며 안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해보세요. 이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정주영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같은 의미이지만 훨씬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상사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이에요.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주영이 현대건설 초기에 정부 관료와 대화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썼어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다른 관점도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업에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들 앞에서는 직접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알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자동차 사업은 무리라고 반대했어요. 그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추측만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을 썼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친근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이죠. 정주영의 부인이 사업 확장을 반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말도 맞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고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함께하자는 어조로 말한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세요.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존댓말과 제한 형식을 사용하세요. 동등한 관계라면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고요. 가까운 사이라면 좀 더 직접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의 공식성도 중요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좀 더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많으면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야 하고, 둘만 있다면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메시지는 같되 전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3초간 분석하고 상대방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세요. 그러면 정주영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전략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되죠.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큰 소리 치고 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저를 허풍쟁이로 보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은 말한 것은 반드시 해냈습니다. 이게 그의 말에 신뢰성이 생긴 이유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업 진출입니다. 1970년대 초 정주영이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말렸습니다. 한 조선업계 인사가 이렇게 비웃었어요.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6개월 안에 첫 번째 배를 진수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말을 한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울산 앞바다를 매입하고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조선소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않았던 거죠. 6개월 후 정말로 첫 번째 선박이 진수됐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었어요. 그때 그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정주영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한번 해내고 나면 다음부터는 아무도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못해요. 반대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주영은 이후에도 계속 이런 패턴을 반복했어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겼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그의 실행 속도였습니다. 말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때로는 그날 저녁부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의 신뢰성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 한마디를 했다면 24시간 내에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세요. 큰 일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즉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당장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주영처럼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다음 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6번째 전략은 실패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봤지, 안 된다고 했잖아라는 말 듣기 싫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큰 소리 쳤다가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더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예 도전하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도 수많은 실패를 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실패를 숨기지도 않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의 발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99% 사람들이 모르는 실패 대처법입니다. 정주영의 초기 자동차 사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했지만 처음 몇 년은 연이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코티나는 품질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어요.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 사람들과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안 된다고 했잖아.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며 비판했어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이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텐데 정주영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의 구체적인 대응이었어요.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술진을 보강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다시 해보겠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한 거죠. 2년 후 출시한 포니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때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정주영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존경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주영이 실패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실패로 더 많이 배웠으니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둘째,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실패해서 배웠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넷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실제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안 돼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된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그러면 정주영처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전략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 의기소침해지기 쉽죠. 저도 그랬어요. 며칠만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예요. 정주영 회장은 항상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당장의 실패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먼 미래를 그리며 견뎌냈어요. 이게 그가 진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현대자동차 초기 10년이 가장 좋은 예예요.
1967년부터 1977년까지 거의 매년 적자였습니다. 10년 동안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만두라는 압박이 엄청났거든요. 특히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대자동차는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자동차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한 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자동차 사업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계속 적자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10년 후를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 미래를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이라고 비웃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정주영이 그 비전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0년 후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그려봤다고 해요. 수출하는 자동차들, 해외 공장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86년 엑셀 수출이 시작되면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됐고요. 20년이 걸렸지만 그의 비전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정주영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작은 성과라도 찾아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도 품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됐다면 그걸 의미 있게 봤어요. 기술력이 향상됐다면 그것도 성과로 인정했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작은 이정표들을 설정했어요. 큰 산을 오를 때 중간중간 쉼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긴 여정에도 중간 목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무시받을 때마다 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성과를 이뤘을지, 그때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매일 떠올리세요. 힘들 때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이 별것 아니게 느껴질 거예요. 정주영처럼 장기적 관점을 유지한다면 어떤 무시와 비판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어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주영의 2분까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시를 연료로 전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이지 않은 완벽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 다음에 차분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3초의 여유가 여러분의 말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신에 찬 목소리와 표정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10% 낮은 톤으로 말하세요. 너무 빠르지 않게 한 단어씩 또렷하게 발음하고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진지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표정을 지으세요. 네 번째 단계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는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동료에게는 직접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표현을 바꾸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한 후 24시간 내에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즉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말의 신뢰성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재도전 정신입니다. 만약 시도했는데 안 됐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개선된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7번째 단계는 장기적 관점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5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힘들 때마다 그 비전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순서대로 해보세요. 감정 진정을 위해 3초 대기하고 상대방과 환경을 고려해서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 다음 눈 맞춤과 적절한 톤으로 확신 있게 전달하고 즉시 행동 계획을 수립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정주영도 처음엔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시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정주영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공의 시작입니다.